남편이 끔찍했고요. 이혼을 생각해보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이들 문제도 그렇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아가씨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야 이혼해도 내 자식이라지만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어떻게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평생 함께하고 싶었죠. 그러나 그런 제 바람은 결국 선을 넘은 남편 덕분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마트 일을 끝내고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도로변에 통닭 아저씨가 나와 있더군요. 어머님이 튀긴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 치킨도 잘 안 드시는데 그 구운 통닭은 참 좋아하셨거든요. 애들도 잘 먹었고 말이죠. 때마침 부업으로 번 돈도 들어왔겠다. 좀 사갈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 한 마리 달라고 했는데 글쎄 지금 막 다 팔렸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없어요? 이거 우리 어머님이 진짜 좋아하는 건데. 아이고, 좀 더 일찍 오지 그랬어요. 제가 너무 아쉬워했던 걸까요? 아저씨가 맞은편 먹자골목에 있는 술집 하나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거기도 이렇게 장작불에 구운 닭을 팔거든요. 2,000원 더 비싸긴 한데 맛은 거의 비슷하니까 정 먹고 싶으면 거기서 사요. 다음엔 더 일찍 오고요. 알았죠? 감사 인사를 한 뒤 아저씨가 알려준 술집으로 향했어요. 요즘 어머님이 영 입맛 없어 하셔서 좋아하시는 통닭이라도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술집으로 들어가려던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로 옆 건물이 모텔이었고 웬 남자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얼굴이 낯이 익다 싶었는데 글쎄 남편인 거예요. 곧 저를 발견한 남편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선 어쩔 줄을 몰라 했죠. 당신, 그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여자는 저 이 아저씨랑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하고는 슬그머니 주랭랑을 쳐버렸죠. 도망가는 여자를 노려보던 저는 다시 남편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당신이 말해봐요. 지금 저 여자랑 모텔 가서 뭘 하려고 한 거예요? 전 남편이 사과를 하든 변명을 하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게 웬걸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짜증을 내더군요. 그냥 노래방에서 만난 여자야. 내가 저 여자랑 뭘 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요즘 당신 일하느라 힘들다고 나 상대도 안 해주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거 아니야. 누군 뭐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줄 알아? 여보. 아이 시끄러. 조용히 해. 떽떽거리지 좀 마. 네가 그러니까 또 술 생각나잖아. 황당하게도 남편은 길가에 선 저를 버려두고 혼자 떠나버렸어요. 아마 또 어딘가에서 술이나 퍼마시려고 했던 거겠죠. 제게서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나마 한 줌 남아있던 정마저 미련 없이 사라지더군요. 내가 도대체 저런 남자를 먹여 살리겠다고 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건지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고 한심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에게 바로 남편이 바람핀 사실을 알리고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아들을 잘못 키웠다며 머리까지 숙이고 사과하시더군요. 어머님이 왜 사과하세요? 오히려 저야말로 죄송해요. 끝까지 모시고 싶었는데.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아가, 너 결혼할 때 내가 그랬지? 친정엄마처럼 생각하라고. 내 딸이 상철이 같은 놈이랑 계속 같이 산다고 했으면 어떻게든 뜯어말렸을 거다. 잘 생각했다. 너라면 이혼하고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상철이도 너 없으면 정신 좀 차릴 거고. 시어머니는 울면서도 잘 생각했다며 등을 두드려줬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음날 술에 잔뜩 취해 돌아온 남편에게 이혼장을 내밀자 맘대로 하라며 짜증만 내더군요.
같이 산 1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도 이혼은 참 허무하리만치 쉽더라고요. 그 뒤로 전 아이들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어요. 급한 대로 일하던 마트 근처에 월세방을 얻어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죠. 그나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 쪽 친척분들이 돌봐주시기로 해 마음이 놓였는데요. 문제는 저였어요. 남편이 제 명의로도 대출 받아놓은 게 있어서 빚이 잔뜩이었거든요. 원금을 갚으려면 지금 벌이로는 택도 없더라고요. 고민하던 저는 과감한 도전을 했어요. 바로 마트를 그만두고 김밥 장사를 시작한 거였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김밥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말았거든요. 당장 손바닥만한 가게 하나 마련할 돈이 없어 출퇴근길에 지하철역 앞에 나가 김밥을 팔았는데요. 처음엔 파리만 날리더니 차츰차츰 입소문이 났는지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먹기 시작했어요. 100개를 말든 200개를 말든 금세 다 팔려나갔죠. 덕분에 마트에서 일할 때보다 벌이가 꽤 쏠쏠해졌고요. 드디어 대출 원금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 재료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군요.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신우이였어요. 아가씨, 어쩐 일이에요? 잘 지내요? 언니, 어떡해요? 엄마가... 신우이는 엉엉 울면서 뒷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진정하고 설명해보라고 말하니 병원 주소를 불러주더군요. 먹고 살기 바빠 시어머니와 연락을 한 지도 꽤 오래됐을 때였어요. 전 불길한 예감에 장사고 뭐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니 돌아가신 시아버지 쪽 친척분들이 저를 영안실로 안내하더군요. 맞아요. 시어머니가 간밤에 세상을 떠나신 거였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고 하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놀라 눈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잠든 것처럼 두 눈을 감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니 미칠 것 같더군요. 결국 전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 침대였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시작됐더군요. 전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아이들을 챙겨 바로 빈소로 달려갔어요. 아직도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만큼은 잘 배웅해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상주로 있어야 할 남편은 어디 가고 돌아가신 전 시아버지 쪽 친척 어른 한 분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는 시누이가 엉엉 울고 있고 말이죠. 일단 조문부터 하고 시누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는 안 오겠대요. 부모 자식 간에 연 끊은 지가 언젠데 여길 왜 오냐고.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말래요. 뭐라고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 진짜. 언니랑 이혼하고 나서부터 오빠가 엄마한테 더 막 나갔거든요. 자기 인생 망한 게 엄마 때문이라면서 엄마도 오빠 때문에 새언니가 떠났다고 오빠 원망 많이 했고요. 그래도 그렇지 부모 장례식에 안 오는 자식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빠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요즘은 어디 나가지도 않고 게임만 하면서 살아요. 오늘 어른들이 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러다 후회한다고 끌어내려고 했는데 칼 들고 난리쳐서 다 쫓아냈대요. 이혼하고 전 남편은 시어머니와 완전히 등을 돌린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엄마 장례식을 모르쇠 하다니. 시어머니가 전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던 걸 생각하니 분노가 끓어오르더군요. 바로 핸드폰을 꺼내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엔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끈질기게 전화를 걸었죠. 그렇게 한 20통쯤 했을까요? 갑자기 연결이 되더니 아이씨 바쁜데 전화하고 지랄이야 하고 대뜸 욕설이 넘어오더군요. 참 한결같다 싶어서 기도 안 차더라고요.
뭔데? 나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쳐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전화질이야? 애들 양육비 때문에 그런 거면 나 돈 없으니까 뱉지? 그런 게 아니라 나 지금 어머님 장례식장이야. 소식 받고 바로 달려왔는데 왜 당신은 없어? 너까지 그 소리냐? 연 끊은 지가 언젠데 내가 거길 왜 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부모 자식 사이는 천륜인데 그게 그냥 인연 끊자 하면 끊어지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장례식인데 당신이 와서 마지막 가는 길 잘 보내드려야지. 어린 아가씨만 혼자 남겨놓고 뭐 하는 거야? 아이, 내가 알바야? 그러게 살아있을 때 나한테 잘 좀 하든가. 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나한테 해준 건 쥐뿔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바라는 것만 많아? 이딴 쓸데없는 일로 전화하지 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진짜 찾아가서 복날에 개 두드려 맞듯이 패버린다. 제가 미처 뭐라고 답할 새도 없이 뚝 전화가 끊겼어요. 바로 다시 전화를 하니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대답만 돌아오더군요. 어쩜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는지. 언니, 오빠가 뭐래요? 오겠대요? 옆에서 훌쩍이며 묻는 아가씨에게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아니요, 오빠도 마음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제가 오빠 대신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 말아요 하고 아가씨를 달랠 뿐이었죠. 제가 전남편 대신 빈소를 지키겠다고 하자 친척분들도 반기시더라고요. 이혼하긴 했지만 제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각별했다는 걸 다들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한 분은 그래, 미숙이가 널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여겼잖니. 안 그래도 미숙이가 친정 식구도 하나 없고 지 아들까지 외면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렇게라도 네가 있어주겠다고 하니 너무 고맙다 하며 울기까지 하더군요. 전 급한 대로 친구 한 명을 불러 아이들을 부탁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에 내내 있기엔 힘들었으니까요. 다행히 제 사정을 아는 친구는 걱정 말라며 아이들을 잘 돌봐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혼자 빈소에 남아 아가씨와 함께 조문객들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 또래로 보이는 여성 한 분이 다가와 조문을 하더군요. 시어머니 영정사진을 보는 눈빛이 어찌나 참담하고 슬퍼 보이던지요. 그런데 아가씨도 그렇고 다들 그 여성분의 정체를 아무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그분에게 저희 어머님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하고 먼저 물어봤죠.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은 제가 미숙이랑 보육원 동기예요. 옛날에 친자매처럼 지내던. 맞아요. 언젠가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어머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친구였던 거예요. 올해 초에 용기를 내서 미숙이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보자마자 욕부터 날아올 줄 알았는데 꽉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맘고생이 심했냐면서. 이렇게 빠르게 갈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용기를 내는 건데. 사연을 털어놓은 시어머니 친구분은 거의 오열하다시피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런 친구분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죠. 괜찮아요. 그래도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와주셨잖아요. 어머님도 정말 기뻤을 거예요. 소중했던 친구 한 명을 남자 때문에 잃었다면서 많이 안타까워하셨거든요. 그래요? 미숙이가 그쪽한테도 내 얘기를 했어요? 아들한테도 안 했다던데. 며느리를 정말 많이 아꼈나 보네. 하긴 오늘 같은 날 와보지도 않는 놈인데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지. 친구분은 그동안 시어머니하고 연락하면서 집안 사정을 대충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부끄러운 마음에
어색하게 미소만 흘렸죠. 그렇게 그분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키다 돌아가셨고요. 저는 발인까지 함께하며 시어머니를 잘 보내드렸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이별한 후 한동안 참 힘들었어요. 거의 사흘을 일도 못 나가고 집에서 끙끙대며 앓았고요. 그 이후로도 멍하게 넋을 놓고 있을 때가 많았죠. 바보같이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 했더니 시어머니 친구분이었죠. 할 얘기가 있다고,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도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좋다고 했죠. 그땐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 친구분을 만난 그날 제 인생 역전이 시작될 거라곤 말이죠. 친구분은 만나자마자 대뜸 제게 빚이 얼마나 있냐고 물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한테 어느 정도 얘기를 들은 것 같았어요. 난 미숙이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숙이는 내 사과를 받아줬지만 그렇다고 지난날의 내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부끄럽게도 내가 가진 건 돈밖에 없어서 원한다면 내가 그 빚을 좀 갚아주고 싶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선생님이...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미숙이가 며느리 얘기를 많이 했어요. 괜히 못난 집안에 시집와 고생만 잔뜩 하다 떠났다고. 자기 아들 때문에 잃어버린 청춘이며 떠안게 된 빚이며 어떻게 갚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내가 청춘을 돌려줄 순 없지만 빚을 갚아줄 순 있잖아요.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부동산 투자를 좀 잘해서 죽을 때 싸갖고 갈 정도로 돈이 많아요. 전 거듭 사양했어요. 제가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 친구분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미숙이가 그러더라고요. 그쪽이 자기한텐 며느리가 아니라 또 한 명의 딸이라고. 새끼 중에 제일 아픈 손가락이라고. 미숙이가 정말 많이 아꼈던 거 알죠? 그러니 제발 미숙이가 주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받아줘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의 친구분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셨고요. 저는 결국 마음이 움직여 염치 없게도 그분의 도움을 받아들였답니다. 제 앞으로 된 빚을 모두 갚아주신 건 물론이고요.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에 저와 2딸 그리고 시누이의 거처까지 마련해줬죠.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친척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서 전 남편도 알게 됐나봐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난리를 치더군요.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을 마치 제가 꿀꺽한 것처럼 굴더라고요. 이혼하고 애들은 어떻게 지내냐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나중엔 직접 집 앞까지 찾아왔으니 말 다 했죠. 그 할망구 우리 엄마 친구라며? 그럼 당연히 자식인 내가 돈을 받아야지. 왜 그걸 당신이 받아? 당장 돌려줘. 나한테 줬으니까 받았지. 이게 어머님 유산도 아니고 어머님 친구분이 나 돕고 싶다며 준 돈인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놔라 말아야? 긴 말할 거 없고 돈 내놔. 안 내놔? 이게 진짜 나한테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전 남편은 금방이라도 주먹을 휘두를 것처럼 위협적으로 굴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 뱃속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나올 수 있던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그 뒤로도 전 남편은 계속해서 돈을 내놓으라며 저는 물론 시누이까지 괴롭혔어요. 이 거머리 같은 놈을 어떻게 하면 떼어놓을 수 있을까 걱정이 컸는데 의외로 문제는 쉽게 해결됐답니다. 전 남편이 술 먹고 시비가 붙어서 그만 칼로 사람 한 명을 찌르고 말았지 뭐예요? 변변한 변호사조차 없던 전 남편은 결국 죗값을 치르기 위해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전부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 안타깝지도 않더라고요. 친척분의 말로는 그 안에서도 하도 말썽을 일으켜 교도관들이 요주의 인물로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석방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겠죠? 그래도 한때 살붙이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어느 정도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실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미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잖아요. 또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해서 평생 안 보고 살려고 해요. 그게 지금 남편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요. 전 남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반면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의 도움으로 빚도 다 갚았고요. 김밥을 팔아모은 돈으로 차린 식당도 잘 운영하고 있답니다. 아이들도 어느 한 군데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어요. 이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땐 아빠를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지금 남편이 그 빈자리를 잘 메꿔줘서일까요? 이젠 새아빠를 친아빠처럼 생각하며 잘 따르더라고요. 특히 아들 녀석은 제가 질투가 날 정도로 남편과 베스트 프렌드처럼 지내고 있어요. 저한테는 말하지 못하는 고민도 남편에겐 다 털어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친구분과도 계속 왕래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희에겐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니까요. 그분도 보육원 출신이라 그런지 따로 왕래할 가족들이 많진 않더라고요. 남편분은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자식들도 다 커서 해외에 살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인지 저희 애들을 친손주처럼 참 예뻐해 주세요. 저도 돌아가신 시어머니 대신이라고 생각하며 잘 모시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도 하늘에서 저희를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고 계시겠죠? 제겐 친정엄마나 다름없던 시어머니가 오늘따라 유독 보고 싶네요. 조만간 좋아하시던 통닭 한 마리 들고 찾아뵈야겠어요.